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4월에 제공한 답인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건 안 된다 하더라, 저건 안 된다 하더라, 이건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 저건 저렇게 바뀐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도 확실한 자료가 없는 가짜 정보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법과 규칙,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부처의 안내나 관할 지자체의 공지 등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하고 종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죠. 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규칙들을 따라서 준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규의 내용들이 불합리하다거나 비효율적이라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해당 법규를 준용하면서 동시에 법 개정에 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겠죠. 더불어 소관 부처에서도 규칙을 안내함에 있어서 시설 운영 현황을 고려해서 과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결하고 쉬운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를 대행해준다는 사무실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집안의 가계부 쓰는 일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업체에 맡겨서야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여튼 서론이 길어졌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즉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것으로 서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 2019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죠. 그래서 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만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대해서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이나 또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검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규가 나오는데 그 법규만 읽어보셔도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조금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목을 사회복지기관 재무회계 Q&A로 잡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로 잡아놨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시설들 대비 또 장기요양기관으로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지정받은 기관들, 그 두 기관들의 공통점이 다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목을 잡을 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로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목차가 나오는데, 목차는 크게 저희가 볼 내용까지는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본 Q&A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과, 즉 이 내용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설치 신고를 내고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으로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적용을 받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설치 신고를 받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법으로 지정을 받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모두 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만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양립되어 있는 두 시설, 두 기관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포괄하고 있는 내용으로 밑에서도 나옵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노랗게 색칠을 해서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정립하는, 그러니까 체계를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그런 내용이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재무회계 규칙 적용과 시행 등에 대한 일반 사항으로 표현을 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요 내용이 중요한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죠. 이거는 시설, 즉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리고 노인복지법상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받은 시설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속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설을 봤을 때 우리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로, 즉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낸 시설이냐라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즉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설치신고를 받은 설치신고 필증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죠. 즉 설치신고 필증이 있으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 시설이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내용들은 뭐 굳이 볼 내용들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입소형 급여, 즉 시설과 공생, 주야간 단기보호 같은 그런 입소형 급여의 경우에는 정원을 20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고, 방문형 급여는 1일 평균 이용자 20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보시면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20인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적용받는 기준이 약간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 20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20인을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더 적용을 받는 내용들이 많아진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원 20인 초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설이 정원 20인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2018년 5월 30일자로 적용을 받는 시설을 막 여러 개로 구분해 나가서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내용이죠. 왜냐면은 지금 정원을 20인으로 그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를 20인으로 해서, 즉 입소 인원을 또는 주야간 단기보호 시설도 정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더 준용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는 예전부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상에서도 옛날에도 나와 있던 내용인데, 이게 정원 20인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좀 불합리적인 내용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노인복지법에서는
시설을 구분할 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즉 10인 미만 시설과 그 다음에 구분을 하는 거는 30인 미만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요양시설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20인으로 두고 정한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29인까지로 해놓는 게 더 좋은 내용인데, 지금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이나 그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20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인을 초과할 때에는 더 준용해야 될 규칙들이 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거를 이제 20인 이상일 때 준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그 내용들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볼 때 다시 이야기 나누기로 하시고, 이어서 Q&A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내용은 이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전국 집합교육에 참석하면 연간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규칙을 실수로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업무정지나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반 정도에 따라서 관할 시군구가 시정명령이나 또는 행정처분을 발령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정명령의 기간 내에 이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어디 다른 지역에서는 뭐 행정처분 내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죠. 근데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제 시군구도 바라보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반 정도가 이제 실수로 위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인정해주고 가야 되는데, 복지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엔 한 3년 정도는 감안을 하고 가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와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엉망으로 되어 있던 것들 다 준용하라고 이렇게 해서 마련해가지고 규칙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를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업무 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만큼 알고 현장의 상황들을 알고 지금 이런 규칙들을 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Q&A 자료만 보더라도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그 판단 또는 적용 또는 뭔가 위반했을 경우에 업무정지나 시설 폐쇄 처분 같은 그런 처분을 내리는 시기를 한 3년 정도는 더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문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아주 민원을 많이 좀 넣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규칙은 w포시.go.kr을 통해서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규칙을 왜 적용받아야 하나요? 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질문하는 이 의도 자체가 이제 질문이 아주 보여지는 내용이죠.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장기요양기관만으로 운영하는,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있고 한데, 이 재원이 여기서 답변에서 보시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한다라는 공적자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 투명성이 요구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사회보험 형태인 거거든요. 보험인 거거든요. 보험. 그래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적자금으로 판단을 해서 그에 따라서 투명성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투명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동시에 운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투명성, 회계에 대해서 투명성을 본다라고 하면 그 투명성으로 인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오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이 된다고 하면 이 시설을 설립한 사람들도 그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모든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보면은 거의 수익에 대한 부분이 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한 내용들로 보여진다. 투명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통한 수익에 대한 보장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장기요양 기관이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아야 하는 이유는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거 지금 이 내용을 4월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거 참 문제 있는 거죠. 복지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복지법상 장기요양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19년도 예산서 시군구 보고 시 어떤 유형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지금 19년도 예산서 제출하는 게 2018년도 12월 31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답변을 4월에 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답변도 4월에 내면서 이거를 준용하라고 하는 수준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죠. 문제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 그때 이제 2018년도 12월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 예산서에 유형이 두 개가 떴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는 시설 유형이고 하나는 장기요양 유형이 나왔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다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도 몰라요. 뭘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둘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거 예산 그거 입력하는 거를 둘 다 하는 지금 시간이 되겠습니까? 아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질의로 올리고 해서 보건복지부 그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관리하는 쪽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장기요양 유형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시설 유형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이 사람들이 혼선을 갖지 않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할 거 아니냐 했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12월 한 며칠이죠? 한 20 며칠인가? 뭐 그렇게 돼가지고 장기요양 유형 보고로 선택해서 보고해야 한다. 뭐 그런 답변을 이제 올려놨죠. 그 전에 이미 조회수가 이거 제출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기요양 유형 보고로 잘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자료를 안내를 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좀 미리 안내를 해야 될 것인데 이거 2019년 4월에 내는 자료 가지고 18년도 12월에 지금 예산 보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가 오히려 지금 18년도 하반기에 나와도 부족한 시기인데 이게 19년도 4월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참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어쨌든 19년도 예산서 시군구 보고 시 장기 요양 유형 보고로 해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그리고 장기 요양 유형 보고로 하는 이유는 이 장기 요양 기관으로 하나로 묶어가겠다 그런 이제 의도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요양 유형 보고로 선택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매년 7월 15일까지 현금 출납부 및 총계정 원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 현금 출납부와 총계정 원장은 전년도분을 제출하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당해년도분이죠.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 때까지의 그 현금 출납 상황에 대해서
7월 15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 현금 출납부와 총계정 원장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죠. 뭐냐면은 그냥 그 세입 결의서, 수입 결의서와 지출 결의서만 입력을 해 놓으면, 간편 입력으로 입력을 해 놓으면 현금 출납부와 총계정 원장은 자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꼭 관리해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이 현금 출납부 말고요. 요 현금 출납부 말고 우리가 돈을 쓸 때에 첫째로는 카드로만 쓴다. 그래서 통장에서 다 지출이 된 내역이 남게끔 한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따로 엑셀을 하나를 둬서 현금 출납부를 작성한다. 그래서 통장에서 쓰여진 내용을 그대로 그 엑셀에다가 옮겨 적는 것이죠. 옮겨 적을 때에 그 쓴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돈을 썼는지를 그 엑셀에다가 일자별로 항목, 그 쓴 내역별로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것이죠. 그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그냥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다가 옮기는 일밖에 안 돼요. 그거를 지금 회계를 관리해 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직접 회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예산 보고한 금액과 결산 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예산 보고한 금액과 결산 시 지출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죠. 즉, 결산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결산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결산이 예산을 안 넘기 위해서는 예산을 아주 높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29인 시설이 있습니다. 자, 29인 시설이 있는데 예산을 얼마로 잡냐? 자, 100억으로 잡았어요. 잠시만요. 자, 예산을 얼마로 잡냐? 자, 100억으로 잡았다고 쳐요. 자, 100억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1년에 뭐 많아봤자 많아야 뭐 한 5억 됐다고 칠까요? 5억. 자, 5억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결산이 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나요? 초과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세입 예산을 높게 잡아버리고 최대한, 그리고 세출 예산도 그에 따라서 높게 잡아놓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결산에 있어서 그 범위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에는 예산은 최대한 잡을 만큼 최대한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결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내용이 된다. 결산이 예산을 넘어서지 않게 된다. 이게 그런 맹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상황을 모르고 써놨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알아두셔야 할 거는, 결산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높게 잡아라 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 관련된 변경 사항을 알고 싶다고 된 질문인데, 1, 2번 코드 기관의 경우, 즉 노인복지 시설로 설치 신고를 낸 시설의 경우 예산 보고 시에만 제출하던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이제는 결산에도 제출하게 되었다. 즉 결산 때에도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제출해야만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경된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직접 인력과 그 외 간접 인력을 구분하고 직종에 따라서 인건비를 별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직접 인건비와 간접 인건비, 직접 인력은 여러분 아시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또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 그리고 간접 인력은 그 외의 인력이죠. 그 두 인력에 대한 보수, 즉 급여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그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인해서 그 직접 인건비라든지 간접 인건비를 입력할 때에 별도로 급여대장에 입력하지 않아도 입력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냥 엔터로만 해서 입력을 시키면은 입력이 되는 사안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이런 거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서 이런 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굉장히 못된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정부는 관리하는 입장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는 시설들이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배려가 아니고 다 올가 매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장교양 기관으로 사업을 개시해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소규모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얼마나 예전부터 오랫동안 시설 운영하면서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노인복지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하나도 똑바로 만들지 못하면서 이런 거를 지키라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이런 것도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을 좀 용이하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게끔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서 어쨌든 결산에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12번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예산과 결산에 각각 1회씩 제출하게 되어 있다. 예산 보고 시 제출한 임직원 보수 일람표의 종사자와 결산에 보고된 종사자가 일치해야 되냐?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퇴사하고 또 입사하고 퇴사하고 입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이 일치할 수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일치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다만 결산은 실제 지출된 임직원 보수와 일치해야 한다. 즉 지급된 보수만 일치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임직원 보수를 입력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잘 정비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감안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유예 기간을 좀 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당초 보고한 예산보다 수급자가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하였을 때 그때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다만 지출이 세출 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구에 보고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아유, 정말 참 보면은 그래요. 지출이 세출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작성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해서 그걸 또 예산 보고해서 또 사용하고 도대체 시설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이거 예산 작성하고 관리하는 인원 많습니까? 많지도 않은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띡 하고 13번에다 이거 답 하나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누구나 이거 다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걸 적어 놓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자,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지출이 세출 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출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을 잡을 때에는 최대한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출 예산을 최대한으로 잡아가지고 초과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은 언제까지 편성해야 되나요? 되어 있는데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니까 12월 31일에서 5일 빼면 되겠죠.
그래서 그 12월 31일에서 5일 전부터 5일 전까지니까 즉 12월 31일에서 31일, 30, 29, 28, 27, 즉 26일까지만 다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다가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시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한 예산이에요, 이미. 자, 그러면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작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전용하면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전용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용조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조서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전용하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예산을 최대한으로 많이 잡아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출액을 늘릴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사용해라. 즉 무슨 내용이냐? 예산은 변경하지 말고 추가 경정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십시오. 더 잡으십시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 잡으려면 복잡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최대한으로 많이 잡아라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죠.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는 되어 있고 그 해당하는 기간에 결산 보고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결산 보고서 제출하려면 일단은 운영위원회도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그랬는데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적합하게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즉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용을 하면서 인건비를 편성해라 라는 부분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직접 인건비 비율이 확실히 맞춰져 있는지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인력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잡아주면 되겠죠. 최대한으로 많이 잡아줍니다. 많이 드릴 수 있게끔 많이 잡아야 되겠죠. 대신에 지출은 현실적으로 지출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맹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비비를 얼마나 편성하나요? 했는데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 1%는 잡아두면은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도 1% 잡아주면 좋겠죠. 그런데 굳이 뭐 예비비 1% 잡을 필요 있나요? 뭐 예비비 가지고 쓸 내용까지는 없기 때문에 굳이 예비비까지도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치기로 하고 19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